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더위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상청은 올해 6월이 역대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인데 야외 작업자를 비롯해 일상 속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이 기상 관측 이래 53년 중 역대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일 맹위를 떨치는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도로공사 현장. 내리쬐는 태양 아래 쌓아놓은 철근에선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폭염 속에서도 공사를 이어가는 작업자들은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입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래도 맹위를 떨치는 폭염을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쉼터를 찾아 이동식 에어컨 바람으로 조금이나마 열을 식히고 더위에 쓰러질까 작업자들의 체온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탈수 현상, 그다음에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체력적으로 이제 그런 점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깻잎 재배의 40%를 차지해 주산지로 유명한 경남 밀양. 오전인데도 기온은 33도를 넘어섭니다. 밀양은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보통 시설에서 재배하는 깻잎은 이렇게 새 잎이 나면 1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온의 영향으로 15일은 지나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무더위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까 더 걱정입니다. 차광망이 없으면 실제로 작업하기가 힘들죠. 직사 강선을 받게 되면 거의 작업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체감 온도가 될 거예요. 근데 성장률도 떨어질 뿐더러 병도 많고. 기후위기로 기온은 더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 폭염.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제주에서는 하우스 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지난해보다 수확량은 줄었지만 철저한 관리 덕분에 맛과 품질은 여전히 우수합니다. 농협 측은 다음 달까지 소비 촉진 행사를 이어갑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감귤 수확이 한창입니다. 작업자들이 나무마다 탐스럽게 달린 감귤을 따 바구니에 담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커야 감귤은 노랗게 착색이 되는데요. 일교차가 크지 않은 여름철에 출하하는 하우스 감귤은 다 익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색은 연하지만 충분히 익은 상태여서 당도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감귤 생육이 지연돼 수확 시기도 늦어졌습니다.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26,000톤에 그칠 전망입니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3kg 한 상자에 2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민은 정성을 들여 재배한 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길 기대합니다. 더 좋게 농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쓰게 지은 감귤을 소비자 층에서 빨리 소비 층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산 하우스 감귤은 당도가 10에서 12브릭스가 나와 달콤함을 자랑합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해 여름철 면역 유지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협 측은 질 좋고 신선한 감귤만 출하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바로 수확해서 며칠 2, 3일 내로 출하하기 때문에
제철 감귤 또 신선한 감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과 품질을 갖춘 제주산 하우스 감귤이 여름철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남유럽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중해 수온이 6월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이 분석한 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지중해 해수면 평균 온도는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섭씨 26.0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1년에서 2020년의 6월 평년치보다 약 2도 높은 것으로 코르시카, 리옹만, 스페인 동쪽 발레아레스 제도 인근에서는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수온이 측정됐습니다. 발레아레스 제도의 한 측정 부표는 6월 기준 사상 최고인 30.5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정점을 찍은 이후 당분간은 지중해 수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8월 들어 다시 상승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이죠. 러브버그의 퇴치에 소방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물에 젖으면 떨어져 죽는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법이라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소방살수차 한 대가 숲속 나무를 향해 힘찬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나뭇잎에 붙어 쉬던 러브버그 성충은 물에 젖자 금세 땅으로 떨어지고 물이 마르면 죽게 됩니다. 소방살수차를 쓰면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넓은 지역에 뿌릴 수 있어 방제 효과가 큽니다. 2022년부터 대량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러브버그는 이로운 벌레,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방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물에 약한 러브버그의 특성을 활용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살수 방역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등산로 인근에 러브버그가 우아하게 좋은 장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수 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러브버그가 서식하고 있는 곳, 그리고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살수 방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러브버그 민원은 보통 6월에 집중되고 7월 초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지나면 개체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와 주변에 새로운 출몰지가 생긴 것으로 확인돼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은평구에서 대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그 녹지축을 따라서 좀 얘네들이 서식처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비화학적인 방법으로 생활 불쾌곤충의 개체 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곤충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본 규슈 도카라 해역에서 일어난 소규모 지진이 지금까지 벌써 1000회를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규슈에 있는 화산이 7년 만에 분화해 대규모 화산재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진 직후 학교 내 바닥에 7m 가까운 금이 생겼습니다.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強程度の地震は過去に発生したことがありますので、その程度揺れがあることについては想定をしてお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도카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하루 최대 180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1000회를 넘겼습니다. もうずっと続いてて揺れてるからなんかもう眠るのがちょっと怖くて。終わりが見えなくて、子供だけでも避難させるかどうかも検討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かもですね. 숙박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는 등 지역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大阪からいらっしゃるお客さんが国籍はあれだから宝島に変更しようかなということで. 이와 함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 걸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은 7년 만에 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산 연기는 최대 2,800m까지 치솟았고
곳곳이 화산재로 뒤덮이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가 속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화구 주변 2에서 3km 주변 지역에 화산재와 암석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도카라 열도 지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확산하는 7월 대지진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평소 꾸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계를 통과하는 성간 혜성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칠레에 있는 소행성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관측소에서 지난 1일 새로운 성간 혜성이 관측됐고 궁수자리 방향에서 도착한 이 성간 혜성은 3I 아틀라스로 공식 명명됐습니다. 이 성간 혜성은 현재 지구에서 약 6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 혜성이 지구에 위협을 주지 않고 최소 1.6 천문 단위, 약 2억 4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대 김정대 교수, 연세대 손알로시우스 교수,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박재욱 박사 공동연구팀이 자성이 없던 반도체에서 국소적인 자성이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텅스텐 디셀레나이드라는 2차원 반도체에 탄탈럼을 추가한 화합물인 탄탈럼 텅스텐 디셀레나이드가 반도체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국소적인 자성을 띠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탈럼 원자들이 텅스텐 디셀레나이드 내부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모여 자성을 유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복잡한 공정 없이 원자 조성만으로 반도체와 자성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성의 기원과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뒷받침할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민 복지를 축소하는 내용이 내년 중간 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피해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18, the nays are 214. The motion is adopted.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고 여당인 공화당은 2명을 빼고 법안에 전원 찬성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함께 각종 보조금과 복지 혜택을 크게 줄이는 이 법안을 놓고 표결 직전까지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The bill still kicks 17 million Americans off their health care. Record cuts to Medicaid, record cuts to the Affordable Care Act, record cuts to Medicare. The one big beautiful bill ushers in the golden age of America, as our great president says, where taxpayers, not illegal immigrants, are put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의회 장악력을 과시하며 강력한 국정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복지 혜택 축소로 트럼프 정권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경우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 큰 악재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전기차 등의 세액 공제 혜택은 오는 9월 말까지만 적용돼 미국의 생산 시설을 늘려온 국내 기업들은 수요 감소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 공제는 25%에서 35%로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와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투자 기업들이 받을 총액은 예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를 미루는 나라엔 4월에 통보했던 상호 관세율을 부과할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르면 독립기념일인 4일부터 무역 대상국에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my inclination is to send a letter out and saying what tariff they're going to be paying. It's just much easier. I'd rather send out a letter saying this is what you're going to pay to.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의 관세율을 먼저 통보해 협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술 더 떠 합의를 미루는 국가엔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선 100여 개 나라엔 상호 관세 최저치인 10%를 적용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00여 개의 무역 상대국 절반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겠지만 나머지 국가에는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워싱턴으로 달려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고위급 대면 협상에 나섰습니다. 영국처럼 기본관세 10%가 있더라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를 받아내는 원칙적 합의가 목표입니다. And indeed, what we are aiming at is an agreement in principle. Because, I mean, such a volume in 90 days, an agreement in detail, impossible.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국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10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년 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경상수지를 보면 수출이 569억 3천만 달러로 4월보다 2.9% 감소했지만 수입이 462억 7천만 달러로 7.2% 감소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은 4개월 만에 첫 감소로 전환했고 에너지 가격 하락에 원자재 수입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수입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가 5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흑자폭을 기록했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여서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는 8일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합니다. 앞서 어제 9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1,020원을, 경영계는 1150원을 제안했습니다.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에서 12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차이를 870원까지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최저임금위는 오는 8일 전원회의에서 재차 합의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 있습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주택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와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과 과천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1% 안팎이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풍선 효과가 강해졌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주춤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순회동과 분당동 위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새 아파트값이 1.17% 올랐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아파트 평균 시세가 20억 원이 넘는 경기도 과천시도 일주일 새 0.98% 올랐습니다. 6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풍선 효과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일주일 새 0.66% 오르며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천구도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종로, 서대문, 동대문, 노원구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사흘의 기간이 포함돼 일부 정책 효과가 반영됐습니다. 서울 전체의 경우 0.4% 올라 8주 만에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성동구 0.89%, 마포구 0.85%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값 감소세 지속에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4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정비사업이나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도의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의 1, 2신도시 주변에 주간 변동률이 크게 뛰는 현상들이 동반되고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체와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 거래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독자 AI 모델 믿음 2.0 오픈소스를 인공지능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KT 생성형 AI 랩장 신동훈 상무는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생성형 AI 원천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모델을 고도화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2년 만에 공개된 개량 모델인 믿음 2.0은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며 기업과 개인, 공공 누구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 없이 개방됩니다. 어제 서울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차도 밖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과 경찰이 인도에 가림막을 치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가림막 뒤에는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서울 방학동에서 택시가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로 돌진한 건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A씨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택시 승객 1명과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다 무서운데 또 시민분들이 다 이제 몰려서 심폐소생도 하고 응급처치를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앞서 지난 1일 서울 상암동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있던 시민 1명이 숨졌고 다음 날에는 강원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SUV가 식당가로 돌진해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택시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모 씨 등 소비자 60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